안녕하세요. 3.1외교부위원회 변영선 파트너입니다. 아마 앞에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10분 정도 휴식 시간도 좀 줄였는데요. 제가 할당단 시간이 50분인데 최대한 40분 내로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올해 2024년도 개정세법, 공익법인과 관련된 개정세법과 주석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석은 아마 올해 처음으로 그 홈택스에 4월 30일까지 게시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온스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정세법은 솔직히 크게 것은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아마도 의무지출제와 관련된 변동일 것 같습니다. 의무지출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거 관련된 연역을 먼저 설명해야지 올해 개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개정이 있었냐면은 세제실에서 보기에는 공익법인들이 특히 이제 재단 같은 경우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진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이 주로 예금,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이 세 가지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진 데들은 대부분 1% 이상 수익률이 나오죠. 예금도 아무리 저금리라 하더라도 1% 이상 이자율이 있었고 부동산도 그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들을 들여다보니 배당률이 1%의 시가 대비 배당률이 1%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최소한 수익용 출연재산 가액의 1% 이상은 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한 게 2018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게 되면 배당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1년에 1%를 못 쓰는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그다음에 운용소득 80% 이상 써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운용소득 자체가 아주 미미하거나 아니면 결손이라서 해야 될 목적사업 지출할 의무가 제로가 나눈 케이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큰 주식이라는 가치가 있는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출되는 목적사업 지출비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1%까지는 반드시 써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주식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에 한해서 의무를 부여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이거를 미달하게 되면 1% 미달하게 사용하게 되면 기준 미달 사용의 10% 가산세 부과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18년도부터 쭉 이어지다가 21년도에 성실 공익법인, 그러니까 주식 5% 초과 보유하는 분 외에도 총자산가액이 5억 또는 수익금액이 3억을 넘는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해서 의무를 확대 적용하도록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5억 이상, 3억 이상 되기 때문에 총 수익용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목적사업에 써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22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 법을 개정해서 주식 5% 초과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 의무지출제에 미달해서 사용하게 되면 10%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5% 초과분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세법을 개정합니다. 굉장히 강한 제재죠. 1%도 못 쓰게 되면 그 즉시 5% 초과 보유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제재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거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현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1%씩 쓸 현금이 없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보면요. 그러면은 이제 배당이 그만큼 있지 않았던 거고 예금이나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률 가지고 예금이나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1% 맞추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주식을 매각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식을 매각하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대부분 주식은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기본재산 매각 허가 중앙처에 해줄 수 있나요? 공익법인 및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재산 매각 사유, 그러니까 매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분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운용 소익이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각 처분도 어려운 어떤 진퇴 양난에 빠지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차입해서 목적사업에 쓰거나 새로운 기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의무지출제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법 개정 건의가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2024년도에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즉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 미달 사용액에 200% 가산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5% 초과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아니라 미달 사용액에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세법 조문을 넣었는데, 결국 5%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그 의무 지출액, 그러니까 수익용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 지출액에 미달해서 사용한 것만 금액에 200% 가산세가 부과되고, 5% 이하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그냥 10% 가산세만 내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약간 경과 규정이 부칙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좀 독특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규정이 됐는데요. 2023년도는 200% 가산세를 내거나 또는 5% 초과분에서 증여세를 내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3년도까지도 소급해서 인정해 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그 연역이 보셨지만 언제부터 이게 적용됐냐면요. 22년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22년도의 의무를 못 지키는 데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는 아마 규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는 구제가 됐고요. 24년도부터도 당연히 이제 새로운 세법에 적용받게 되고 22년도 부분은 구제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그것만 바뀐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의무 지출 비율을 계산하는 산정 기준도 마치 동시에 변경했는데요. 주식을 5년 이상, 상장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재단의 경우에는 5년 평균을 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들이 있다라면 3년 미만은, 그러니까 3년 이상이면 3년, 5년 이상이면 5년, 4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4년 보유했으면 3년입니다. 3년 평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보유하면은 5년간 평균을 쓰도록 해놨고요. 동시에 지출 실적도 5년 평균을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용소득도 여러분들 아시죠? 80% 이상 그 다음 연도까지 80% 이상 써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겠는데요. 그와 동일하게 이 의무 지출제를 판단할 때의 기준도 당해 연도에 쓴 실적만 가지고 판단해도 되고, 만약에 이게 미달한다면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액을 쓸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공익법인 감리 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순서는 아마 여러분들 크게 고민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국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에 대한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주체고요. 이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필요할 때 이거는 감사보수의 1% 이내에서 징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거는 지정감사인이 아까 1섹션 1에서 얘기했듯이 1,000억 이상 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정감사를 지금 국세청이 하고 있는데요. 배제 사유가 작년 2월 28일 날 이제 추가가 된 게 이제 왼쪽에 있는 세 가지 사유 외에 오른쪽에 감사 보수가 가다했을 때 국세청이 한 번 정도는 달리 지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음번에 보시는 거는 전용 계좌 개설 및 신고와 관련된 합리화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이게 작년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작년 1월에 세미나를 하고 지금 24년 4월이거든요. 그래서 23년 1월 이후에 시행령에서 반영됐던 거를 저희가 한꺼번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작년 세미나 이후에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공익법인 전용 계좌는 실제로 공익법인이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 공익법인은 설립일로부터, 그러니까 공익법인이 되는 거는 설립하고 나서 지정고시를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공익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정고시를 받으면은 그때서 이제 공익법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먼저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공익법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기사를 신고해도 무방하게끔 명확하게 지금 합리적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칙을 보시면
이영 시행 전에 지정 고시된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신고해도 문제 없도록 부칙에서 좀 명확하게 소급해서 인정해 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고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신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시는 합병과 관련된 내용은 특별히 그 주식과 관련돼서 추가 취독한 내용이라 한번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세법이 아까 얘기한 의무지출제에는 특별한 것들은 없어가지고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그러니까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수익사업을 좀 열거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을 농업에서 빼서 이거는 수익 사업으로 보겠다는 내용이죠. 연금 및 공제업 같은 경우도 조금 표현을 연금업이나 공제업이라고 좀 표현을 명확히 바꾼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열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강의를 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익법인이야? 라는데 공익법인 맞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공익법인의 의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잖아요. 솔직히 법인에 계시지만 전용계좌, 공시, 감사, 세무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 이걸 하기엔 너무 벅차시긴 할 텐데 면제해 주는 거는 의무 이행 보고에 대한 것을 좀 면제해 놨습니다. 뭐냐면 4월 말까지 체크리스트 하나 있잖아요. 기부금품 뭐지 뭐 이거 했는지 뭐 이거 이런 공시 의무 했는지 감사받은지 이거 체크하는 건데 그거를 국세청에다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준 사례이고요. 요 제출하는 게 제외된 거지 의무를 제외해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 유치원도 의무 사항이 있고 다만 제출 의무 자체는 제외했습니다. 단 그 해당 사업연대에 기부금 모금이 없는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미 지난 제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상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이 2017년도에 아주 굉장히 많이 대폭 공익법인 쪽, 지정기부단체 쪽 굉장히 많이 개정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법에서 열거하고 있던 학술연구단체, 그 다음에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뭐 문화예술단체, 그다음 환경보호운동단체들은 법에서 열거하는 당연히 열거된 그 단체들이었습니다. 지정민 단체였는데 이걸 다 삭제를 해버리고 2020년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라 하고 21년도부터는 반드시 기재부 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아라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잘 모르시고 그거를 지정고시를 안 받은 곳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2년 이게 어디죠? 안 나오네. 22년도 3월 31일까지 지정고시 받는 걸 1차 했는데 그래도 많은 문화예술단체, 그다음에 학술연구단체, 장학센터들이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23년 10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주면 12월 30일께 지정 고시해 주겠다라고 해서 작년 9월 달에 법을 좀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게 끝났죠. 근데도 지금도 안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단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구제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말까지 4분기까지 한 번 더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학술연구나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 환경보호운동단체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탕례에 대한 체육단체를 추가로 규정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법인세법, 공익법인도 법인세를 냅니다. 이자, 배당, 그다음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줘야 되는데 이자와 배당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걸 전입을 통해서 전액 다 어떻게 보면 감면 효과가 있는 거고요.
기타 사업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 사업 같은 거나 뭐 다른 수익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50%까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전입해 가지고 법인세를 50%는 어쩌면 감면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게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인데 이런 것을 특례를 좀 적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은 기존에는 지방문화원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데가 이제 그 단체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번에 이제 추가로 된 데들이 체육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 다음에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그리고 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법인세는 이제 더 이상 내지 않는 단체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준비금은 쌓으면 나중에 5년 내에 목적사업 써줘야 할 의무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당장 준비금을 100% 쌓을 수 있는 단체로 작년에 바뀌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반영된 건데요. 2월 결성금이라는 것은 원래 저희가 뭐 2월 결성금까지 좀 많이 하는데 수익 사업을 좀 많이 하는 단체들인데 원칙적으로 2월 결성금은 전액 100% 공제가 되지 않고 80% 소득의 80%까지 공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기타 등등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100%까지 그 결성금 공제 가능한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조특법 74조에서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주민이고 송금사님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00% 2월 결승 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단, 다 해주는 건 아니고 4, 5하고 6호는 제외했는데요. 여기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예술단체, 아까 말씀드린 대한체육회 등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들은 100% 2월 결승 공제는 해주지는 않고요. 앞에 보신 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지방소재 비영리 의료법인까지만 2월 결승은 100% 공제할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법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보조를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이제 적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출 범위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 토지의 경우에도 그 추가적으로 준비금 지출 범위로 이제 넓혀 놓은 건데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산부인과가 있고 또 조산원이 운영하는 법인에 한정해서 준비금 사용 범위로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한리한데요. 저희가 외부회계감사, 세무확인, 공시의무가 다 4월 말까지, 3월 말에서 4월로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공익단체들 중에서 아직도 결산보고서나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는 결산보고서, 관할 세무상장한테 그 보고할 수입명세서가 기존에 3월 그대로였는데 이걸 4월로 통합해서 이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변동됐다라는 겁니다. 공익단체는 여러분들 여기 중에 공익단체는 오늘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소득세법상 지정기본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의 일부도 4월로 다 이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성을 돌봐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얘기했던 고액 기부에 대해서 공제율 많이 상향을 했는데요. 24년도 한 해의 경우에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까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기부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1천만 원 이하는 15% 여전하고요. 초과는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는 4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24년도 한 해까지만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상향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용역 가액 현실화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원봉사 많이 하시는 데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자원봉사를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인정해 주지는 않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은 이제 재능 기부나 뭐 용역 기부 같은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정한 시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주지 않는다. 유일하게 해주는 게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곳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데들은 일 봉사를 하면 과거 5만 원에서 이제 8만 원으로 증액됐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개인의 봉사부에 한정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유류비를 다 인정해줬는데 유류비는 좀 줄여놨어요. 자원봉사 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유류비는 조금 한정을 해놨고 대신 일 봉사 금액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좀 증액해놨습니다. 이제 세법 내용 별게 없었기 때문에요. 이제 마지막 요거 다음 장인데 특관자의 범위가 작년에 이건 이제 공익법인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모든 이제 영리법인도 다 포함해서 세법에서 얘기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좀 많이 좁혀놨습니다. 개정 이유에서 보시다시피 친족 범위나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6천 이내의 혈족을 4촌 이내의 혈족, 그다음에 4촌 이내의 인척은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바꿔놨고요. 추가된 게 있습니다. 왼쪽에는 배우자나 이제 친생자로 입양된 자는 다 동일한데 그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를 넣었습니다. 특권자의 범위에. 그 대신 생부 생모는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생계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정부안보다는 조금 더 좁혀가지고 그 친족 범위를 마지막에 규정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특수관계자 범위를 앞으로 고민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기간을 신설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가 뭐 옛날 같으면은 그 많은 이제 종교 그러니까 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단체나 뭐 많은 단체에서 이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는 뭐가 많죠? 1천만 원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에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하는 게 지금 규정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3년으로 명확히 이 내용을 좀 규정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여세 추징을 받게 되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기재부에서 얘기가 나왔죠. 추징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하면은 요 수령 그 불성실 기부단체 공개 대상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추징과 자진 납부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인지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도 그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조금 더 내용을 같이 논의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세법 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주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석은 요번 공시할 때 아마 4월 30일까지 홈택스 딱 들어가시면 저거를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면은 공시 의무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공시 의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공익법인이 다 국세청 홈택스에 대해서 본인들의 결산 서류 내용을 다 이제 기입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외가 한 군데 있는데 그건 종교법인을 빼고는 대부분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규모 공익법인, 그러니까 총 자산가액이 5억 미만이고 출연재산 받은 총 수익금액이 3억 미만도 반드시 간편 방식으로 공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있고 우린 출연재산방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과세가냐 불사재산의 출연료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사, 뭐 지부, 지점, 센터 같이 다수의 지역 조직, 그러니까 지점 같이 이런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이 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법인에서 공익법인 단위로 결산서를 공시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좀 유념해 두시고 지점이나 지부, 지점 센터로 좀 분산되어 있는 곳에 그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공시해야 되느냐 이 내용인데요. 당연히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그다음에 공익법인의 현황, 그다음에 운용소득 사용 명세, 그다음에 외부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 그다음에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홈택스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 홈페이지에도 위에 있는 4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같이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 좀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데들은 오로지 5억 미만 수익과 3억 미만 작은 단체들은 공익 홈페이지 공시 의무가 없긴 합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단체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동시에 법인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공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세법에 있는데요. 표준 원칙에, 그러니까 표준 서식에 따라서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간편 서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간편 서식으로 공시해야 되는 데들은 23년도 사업연도 결산 공시부터는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배분 사업을 하고 계시는 큰 단체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작은 단체들도 올해 23년도 공시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시를 할 거를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5억 정도라고 하면은 가산세가 한 2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작은 단체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올해 4월 말까지 공시는 모든 공익법인이 다 해야 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관련된 단체한테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일 텐데 이제 주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 공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데 재무제표의 범위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그다음에 주석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회계를 공부하시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주석이라는 거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운영성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된 어떤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국세청에서 이거를 공시하는 내안을 별도로 말을 해놓지 않다가 이제 요번에 아마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은 뭔가를 써야 되는 게 한 칸 늘어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신 외부 감사를 받는 데들은 어쨌든 회계 감사라는 걸 받기 때문에 외부 감사니까 주석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단체들도 주석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15가지 의무사항을 다 하기 너무 많아서 7가지로 줄이도록 24년 4월 5일 지지난주에 공익법 회계 기준을 급히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보시는 15가지 주석 중에 네모칸 7개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석을 그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용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물론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차입금, 현물 기부, 그다음에 담보 제공 내용,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 그다음에 소송 사건, 그다음에 기본 순자산의 취득 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내용,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홈택스에다가 넣어야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건 이 공익법 회계 기준 개정된 내용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아마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금방 보이실 거예요. 주석 서류 제출 및 작성이 딱 4호에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건 또 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위에 보시면 주석서류 제출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그 감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감사를 받지 않는 데들은 이 밑에 있는 데다가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서 그 내용을 넣을 수 있게 표준화해서 양식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지만 이 정보가 무엇은 어떤 정보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제가 이제 15개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7가지만 쓰면 됩니다. 1호나 2호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내용하고 어떤 회계 정책 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감사를 받지 않는 일반 공익법인들도 다 이제 요번에 주석으로 추가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주로 기본 재산을 편입된 자산,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편입된 자산이나 담보 제공, 질권 선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 양식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검정색으로 칠한 그 네모칸에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사용 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때는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비유동 자산을 분류한다는 어떤 회계적인 내용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기본재산 편입된 자산 같은 게 아니라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용도 제한된 기부금은 여기에 작성 대상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주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 매뉴얼을 하나 또 한글로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 한 번 더 보시면 좀 참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내용 당연히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 나눠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요건 차입금이 있는 데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 기부 내용도 당연히 7가지 그 주석 기재사 중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 보시면 현물 기부에 대해서는 공정 가치로 그 내용을 기부 가액을 넣어주시고 이게 만약에 기본 순자산, 뭐 부동산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기본 순자산에 해당하면 기본 순자산이라고 있고 기부금 수익은 기부금 수익에다 해가지고 아래처럼 표를 작성해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담보 제공한 거 또는 보증한 내용들도 그 내용을 자세히 써줘야 되고요. 아까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사용이 만약에 그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면 사용이 제한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주석에도 이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게끔 보셔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게 특수관계 중요한 내용, 특수관계자 범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셔가지고 특수관계인과의 수익거래든 기부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용역거래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주석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인데 요거는 이제 7가지 중요 들어가지 않지만 아마 감사를 받는 많은 공익법인은 내용을 쓰실 텐데요.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 10% 이상 특정 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다 이 구석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건 뭐 다른 공익법인들 다 잘 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송 내용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이 원고인 경우도 있고요. 또 피고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2가지 모두 다 소송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회계 정책 변경, 오류 수정에 관한 내용들도 있고 중요한 게 기본 순자산과 관련돼서는 웬만해서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취득 원가와 그래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거를 주석에다 넣어 놓도록 했습니다. 대신 이제 다 평가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 예시를 보다시피 뭐 상장 주식은 뭐 금방 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적어 놓고요. 비상장 주식은 평가하지 않아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고 토지 같은 경우도 한 겨우 안 한 겨를 구분해가지고 이 가치의 변동을 적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순자산 변동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이 아니에요. 유형자산의 재평가 뭐 거의 하진 않기 때문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유가증권과 관련돼서 취득 원가와 공정가치 비교한 내용은 아마 기존 애들 많이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요구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주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감사하는 데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위주로만 좀 봐주시면 이런 것까지 주석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뭐 유형 자산이나 퇴직급여 충당금, 매출 원가, 판관비 이게 여러분들 알게 사업 비용이 성격별, 기능별 구별인데요. 그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 고유 목적 사업 준비와 관련된 내용 정도는 주석에 넣어주시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개정세법과 이번 4월 말까지 꼭 넣어야 될 주석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아마 제가 주석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그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네, 넘어갔네요. 네, 공익법인 경영관리 서비스 원스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어떤 이런 건데요. 서비스의
배경하고 이제 범위를 좀 말씀드리는데, 온스타스라고 이렇게 스타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그 회계 프로그램, 소규모 공익법인에서 회계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거와 조금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뭔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뭐 한 30-40분 동안 개정 세법에 대한 내용도 좀 들으셨지만, 매년 공익법인 관련된 것들이 뭔가 제도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저희 공익법인을 들여다보는 이제 많은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첫 번째, 주무관청. 네, 주무관청인 설립 허가를 해주고요. 주기적으로 감사도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온 데도 있다는데 대부분 또 나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세청, 매년 7월, 8월쯤에 뭔가 날라오죠. 공시 잘못했다고. 뭐 그것만으로는 그래 다행인데, 이제 뭔가 섬뜩섬뜩하게 뭐가 우편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 국세청.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세제 계속 개편하고 있고요. 행안부, 지자체, 뭐죠? 예, 보조금과 관련돼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주식 많이 보유한 기업 집단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시 의무나 이런 걸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부자 또는 회원, 그다음에 언론들이 공익법인에 대해서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뒤에서 보여준 거는 굉장히 요거 하나 가지고 제가 18, 거의 86, 그러니까 16시간 이틀 동안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공익법인이 지켜야 될 세법상 의무사항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27,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들이 그냥 한번 만들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변화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내는 게 그렇게 눅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이거를 그 공익법인 관련된 이제 세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년 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점점 강화도 되고 좀 편하게 바꿔주는 것들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해야 할 의무는 결코 적지 않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 뭐죠? 내가 직접 열심히 공부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서 이걸 해결한다. 예,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뭐죠? 예, 이걸 잘 아는 똑똑한 직원을 뽑아서 일을 시킨다. 가능할까요, 둘 다?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의 회계나 세무를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대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똑똑하고 이걸 잘 알고 있는 직원 뽑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공부한다. 제가 공익법인에 계시는 많은 그 관리자분들을 아는데요. 낮에는 행사 나가서 열심히 행사 도와주시고 영수증 다 모아서 저녁 때 와서 그거 붙여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특히 회계 쪽.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 잘 압니다. 결국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전문가를 활용하라는 건데, 전문가를 활용하려고 하다 봤더니 내가 아는 것보다 좀 많이 알까? 좀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익법인 쪽, 비영리법인 쪽은 정말 제대로 아는 그런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난 9년 동안 공익법인 업무를 지원하면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 내린 결론이 아니고요. 업계에서 많이들 요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 못해가지고 맞는 타격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거든요. 1억, 2억이고 10억, 20억, 저는 이제 몇백억까지도 봐왔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크게 횡령을 한다거나 목적 외로 쓰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을 깜빡 잊거나 미처 몰라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온스타스라고 해서 이제 표현은 멋지겠지만 그 공익법인과 관련된 그 전반적인 관리 대행 업무를 저희가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하는 업무들은 법인 설립부터 해산까지의 임무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운영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회계, 당연히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회계의 기장부터 시작해서 원천세, 결산 지원, 외부감사 수감,
수검 지원이죠. 그다음에 세무신고, 부가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공익법인 신고와 공시까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일상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게 텍스상 리스크가 있는 건지 다른 회계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의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자문,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세무조사 나왔을 때 조사에 대한 지원이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예규 질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라고 사전에 질의를 해서 리스크를 미리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한꺼번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하나하나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고요. 저희는 이제 턴키로 맡길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리 영역을 데이터를 생성하고 만들고 정리하는 영역 전체를 3일에다 맡기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작년도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투명성이 뭐냐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요. 투명성이 무엇인지에 좀 정의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투명성이라는 건 이제 정직한 거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주는 것이 투명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공익법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예산상의 제약이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일이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정보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여주는 역할 그 자체를 3일한테 맡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성 문제를 3일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